안녕하세요. 공증인 안경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공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후견계약 공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후견계약 공증이 아주 중요한 공증인데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느낌이 오게끔 하려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대리 우리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 같이 의논했잖아요, 그죠? 네. 뭐라고 붙였죠 우리가? 신격호 회장이 후견 공증 계약을 했더라면. 그쵸, 신격호 회장이 후견 계약 공증을 했더라면 이렇게로 제목을 붙였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어요? 신격호 회장님이 롯데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셨다가 돌아가셨죠. 네. 뭐 유명하신 분인데 어쨌든 일본에서 기업을 일구고 한국에 이제 굴지의 기업을 일구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나중에 그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자녀들 사이에 아들들 사이에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분쟁이 안 생겼을까요? 후견 계약을 했었더라면 안 생겼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전에 그 판단 능력이 제대로 있을 때 그 계약으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어요. 그걸 후견계약 공정증서. 정확히 하고 후견계약 공정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좀 느낌이 더 있게 우리가 다른 사례 뭐 얘기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필요한 사례가. 이건희 회장님이 병원에 있을 때 그치? 후견 공증을 한다는 말이 음, 없었는데. 그치.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대본 얘기를 하니까 힘들죠? 이럴 때 한번 웃어주고 그래야지. 네. 어. 우리 저기 처음에니까 좀 어려죠? 유튜브가. 음, 그 이건희 회장이 그 병원에 있던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죠, 그죠? 네. 그리고 그때 판단 능력 의식이 없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주주총회를 했죠.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만약에 삼성의 주주총회에 이건희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거로 되면 그 주총이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무효일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그분이 판단 능력이 없었는데 무슨 의결권을 행사해요, 그죠? 네. 누구한테 대리권을 행사하는데도 대리권 위임을 했었어야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셨는데 위임했을 가능성이 낮죠. 네. 그리고 후견계약 공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성년 후견인 정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기사에 안 난 걸 봐서는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견계약 공증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도 안 했더라면,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은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인가? 그런 분들이 대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 그 삼성 주총이 무효일 수도 있어요. 참 중요한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레 사실 뭐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네. 건강하시던 분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기업이 규모가 크고 상장사나 재벌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연배가 한 60대 이렇게 되면 건강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보완책으로 본인이 판단 능력이 낮아질 때를 대비해서 후견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참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널리 국민에게 알려서 좀 자산가들이 아니면 그 기업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런 분쟁을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준비해봤는데요. 이대리 우리 다음 거 뭐 질문하면 되죠? 하고 질문할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음,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후견인 그 질문 없던 건데 아무나 될 수 있지. 후견인은 그 자녀도 될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신탁회사가 될 수도 있고 법무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판단 능력이 정상적인 인간이면 돼. 미성년자는 안 되겠죠? 음, 인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이들이 같은 자연인. 네. 안경제 같은 자연인. 그 다음에 법으로 만든 인조인간. 법인.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믿을 수 있는 되겠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 후계자,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본인이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게 적절하겠죠. 제3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럼 후견 공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후견 공증 준비는 사실은 쉬운데요. 내용만 정하면 공증사무소에서 다 작성해 줍니다. 당사자들 신분증 도장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공증과 달리 피후견인은 그 인적 그
그 뭐라 그러지? 우리 본적이 아니라 요즘 용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걸 적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증명서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공증사무소에 다 알아서 작성해주고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 보수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내용들 몇 가지만 정하면 그리고 뭐 상위 공증사무실에서 하면 다 정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그 다음에 그 후견인에게 좀 보수를 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수를 얼마인지 이 두 가지만 정하면 나머지는 공증사무소에서 상의를 해주고 알아서 작성해 줍니다. 뭐 개별적인 소소한 준비물이야 뭐 그건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예. 후견 계약도 등기를 해야 할까요? 후견 계약은 좀 독특한데요. 후견 계약 후에 일단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가 저희가 해보니까 그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모르는 법무사들도 있는데 저희 전에 한 건 보니까 당사자가 그냥 공부해서 할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후견 계약은 본인이 판단 능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한 제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피후견이 판단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이제 후견 계약은 후견인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대부분은 뭐 후견이 독자적으로 하는데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무슨 뭐 채무, 빚을 진다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은 그 뭔가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요. 네. 그래서 후견 감독인이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효력을 발생하냐면 그 피후견인이 판단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네. 법원에다가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요. 그래서 그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면 그때 후견 계약이 효력을 발생해서 후견인이 그때부터 이제 후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더 물어볼 거 없어요? 네, 궁금한 게 많이 풀렸습니다. 추가로 하나 얘기하자면 후견인 보수에 관한 건데요. 뭐 저희가 해보니까 금액이 없는 거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견인 보수를 정하는 뭐 몇 가지 이점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여럿인데 그래도 후견인 활동하면 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수를 정하는 게 일단 적정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산에서 누구 일방적으로 몰아주면 이게 좀 많이 가져간 사람이 적게 가져간 사람한테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보수를 지급하면은 재산이 그만큼 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유분 계산에서 계산되지 않는 어떤 이점도 있어요. 후견 계약 공정증서 너무 어렵죠? 네. 그래도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이 좀 이해가 됐어요? 네, 많이 됐어요. 예. 오늘은 후견 계약 공정증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앞으로 내가 판단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나의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 이거를 피후견인과 후견인이 계약으로 하는 거를 후견계약 공정증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후견계약 한 다음에 그 외 후견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효력은 법원에 후견 감독인 선임 신청을 해서 후견 감독인이 선정되었을 때 그때 후견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